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미량 5km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긴 했는데요. 미량이 처음이십니까? 예, 처음이에요. 정말 송강호 씨는 밀양에서 그냥 바로 캐스팅하신 분 같았어요. 카센터. 네, 금목걸이 하며. 살러 왔다고 해. 그녀는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도피하듯 이사 온 사연이 있었습니다. 미량에 그 집을 구한다 카네. 가게 달린 집. 새 삶을 찾는 시내를 위해 종차는 곧바로 부동산을 연결해주고 내 아는 부인. 덕분에 그녀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개원하며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죠. 아무 성공하신 분이거든. 힘주어 외칩니다. 웅변학원을 다니는 아들을 마중 나온 시내는 불편할 수도 있는 원장의 호구조사에도 성실히 답하는데요. 근데 주위 말로는 아빠가 안 계시다 하던데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였어요. 그러다 좋은 땅을 하나 구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원장님, 좋은 땅 혹시 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좋은 땅요. 한번 알아보죠. 웅변대회가 끝나고 학부모들끼리 회식하던 날 계속해서 이어지는 회식에 밤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혜. 그렇게 늦은 시간 집에 돌아왔지만 준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어디 숨었어? 빨리 나와. 잠깐 나갔다 왔을 뿐인데. 그때 걸려온 수상한 전화 한 통. 여보세요? 예? 준을 납치해간 납치범의 요구사항이 담긴 전화였습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세를 고쳐놨잖아요, 무릎을. 그때 이 장면이 굉장히 이 긴장감이 반 느껴지지 않는데 배우가 이렇게 자세를 고치면서 갑자기 확 저도 긴장하게 되는 그런 느낌. 이 씬 찍을 때 감정을 잘 모르겠어서 촬영을 접고 두 번째 다시 찍은 씬이에요. 이때는 아기가 없을 때. 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네. 한 아이의 시신. 아니, 자신의 아들 준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기서 이렇게 살짝 넘어지시잖아요. 그것도 다 연기 계산이 돼 있는. 아니,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네. 어떤 잔인한 그런 장면은 하나도 안 나와요. 맞아. 근데 전도연 씨의 연기로 그게 다 느껴지는.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웅변학원 원장. 그의 눈빛을 자기도 모르게 피해버린 그녀. 난 이 장면이 제일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지고 아마 나도 저렇게 피했을까라고 한번 다시 되묻게 되더라고요. 사망 신고를 했습니까?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다 그만 넋을 놓아버린 그녀. 아이의 죽음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이 장면 이후로 급격하게 무너지죠.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신혜는 그날 이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 가슴이 누가 손으로 막 짓누르는 것처럼 많이 아팠는데요. 이젠 안 아파요. 원장을 직접 찾아가 그를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한 신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쩐지 원장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자신이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죄해 주었다는 그 자체가 그녀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던 것이죠. 되게 원망하게 되지. 많은 생각을 하게 돼. 교회 모임이 있는 곳에 몰래 들어가 목사의 설교 중에 이 노래를 틀어버리는가 하면 이분이 진짜 목사시죠? 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근데 이 음악이 튼다는 걸 모르셨어요. 네, 그냥 말씀하시는 중에 그냥 튼 거예요. 네. 해야 되는 건 자기가 계속 하신 거고. 네. 하늘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난 너한테 안 줘. 차도 한복판을 걸어도 보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간절히 살고 싶어진 신혜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오늘 도로로 나갔을 때 그 장면, 그 씬이 너무 가엽고 제일 좀. 처음으로 이창동 감독님이 명확한 디렉션을 주셨었어요, 주장에서. 살려주세요. 아이 같았으면 좋겠다. 다. 응? 뭐가 좋아? 햇볕? 오로지 내 몫이어야만 했던 용서와 구원의 기회를 빼앗긴 신혜.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녀만의 용서의 용기, 미량이었습니다. 사실 뭐 미량은 전도연 배우를 칸의 여왕으로 만들어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한국 영화 100년사에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마치 그 수건 사업처럼 마치 영화인들에게는 무슨 노벨 영화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 그래서 2000년에 임권택 감독님의 그 춘향전이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했을 때 경사였거든요. 그 뒤에 또 박찬욱 감독님이 올드보이로 이제 심사위원 대상을 타시고 2007년에 이제 미량으로 여우주연상을 타셨을 때 정점을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그 뒤로도 그 임상수 감독님의 한여로 또 한번 경쟁 부분에 진출하셨고 그다음 또 무례한으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또 이제 심사위원으로 칸을 찾게 되시게 되죠. 영화다, 영화. 모티브가 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원작이 있어요. 85년도에 이청준 작가가 쓴 벌레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이 있고 지금 미량의 줄거리랑 거의 큰 줄거리는 비슷해요. 한 아이가 원장에게 위계를 당했고 살해당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이제 종교에 의지해서 범인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범인이 먼저 용서받았다고 하는 바람에 너무 상심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예요. 뒷부분 굉장히 다르죠. 네. 감독님은 이 원작을 보고 이게 광주 이야기구나. 왜냐면 이게 가해자, 피해자,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인데 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해자가 스스로 자기가 나 이제 뉘우쳤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지점들이 이 영화는 실제는 전혀 정치적, 역사적 맥락이 없어 보이지만 그 은유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원에서 자라 지금까지 성직자의 인생을 걷던 상현은 생명의 끝자락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사람 살리는 일을 꼭 해보고 싶었던 그는 타국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백신 프로그램에 임상실험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실패율이 100%였던 실험을 상현 역시 피해갈 수 없었죠. 위기 상황에 다급하게 수혈을 받고 사망하지만 기적적으로 부활하는 상현. 수도원으로 돌아온 그의 몸엔 아직 바이러스의 상흔이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기분이 어떠세요? 이상하게 예민해지네요. 소리하고 냄새.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자꾸 메스꺼워요. 상현은 병을 앓고 있거나 상황이 좋지 못한 자들에게 기적적으로 부활한 메시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원 앞엔 기적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신도들이 캠프를 설치하고 대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하지만 극도로 예민해진 감각들과 파괴적인 힘, 그리고 이전과 달리 쾌락을 느끼고픈 욕구가 강해집니다. 정신만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말이죠. 평생 욕망을 억제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피를 먹고 살아하는 뱀파이어가 다시 돌아오다니. 어느 날 어린 환자들과 한창 놀아주고 있던 상현에게 누군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암에 걸렸어요. 라여사에겐 조금 모자르고 병약해 보이는 아들 강우가 있었죠. 부산 살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런 거 안 믿는데 친구가 기도해준다니까 한 거야. 병약한 강우의 아내, 괴상한 라여사의 며느리, 고아나 다름없던 태주는 어린 시절부터 라여사의 한복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를 걷어키운 라여사에게 얽매여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염증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목류병에는 약도 없대니
방문을 밖에서 잠가놓던데 해야지. 유일하게 자유가 허락되는 늦은 밤엔 맨발로 동네를 가로질러 달리며 숨이 차도록 욕망을 해소하는 여인. 태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한복집에선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마장 모임을 열었습니다. 났어요. 이후부터 상현은 이들과 가깝게 지냅니다. 그때마다 태주를 의식하고 대화하는 상현의 모습. 친구의 아내지만 자꾸만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뱀파이어로 변해버린 그가 식욕 다음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은 바로 성적 욕망. 참고 또 참아보지만 그녀에게 끌리는 건 제어하기 힘들었죠. 난 것 같네요. 상현이 두 번째 마장 모임에 참가하게 된 날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있던 상현의 마음을 알아차린 태주는 그에게 새 신발을 선물하며 유혹합니다. 상현과 태주는 들끓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서로를 탐닉하기 시작하죠. 난 부끄럼타는 사람 아니에요. 상현은 태주를 만남으로써 성직자의 신분으로 억눌러 왔던 욕구들을 차츰 무너뜨립니다. 짐덩이 같은 존재였던 강호를 하루빨리 없애고 싶었던 태주는 고민하던 상현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강호 왜 이랬어요? 자주 그래요? 또다시 태주의 허벅지에 난 상처를 보자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된 상현은 태주와 함께 강호를 죽이기 위해 낚시 여행을 빌미로 늦은 밤 한적한 호수로 출발합니다. 망설이던 그를 자극하는 태주. 했다도 괜찮아요? 타락한 신부는 은밀한 곳에서 태주와의 파격적인 첫 경험처럼 첫 살인을 저지릅니다. 왜 먹게 찌를 거야? 물론이지, 이 바보야. 강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쓰러져 전신이 마비된 라여사. 하지만 막장으로 치달은 그들은 라여사의 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며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보입니다. 근데 나 있잖아. 사실은 생일을 몰라. 경계가 풀리자 말실수를 하게 되는 태주. 오빠는 나한테 손 한 번 안 댔는데. 강호가 손 댔어 안 댔어? 무슨 우리 세 식구 잘 사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너는 병기냐? 궁지에 몰린 태주는 상현을 탓하며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집착의 최종점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상현. 게다가 그녀가 죽으며 흘리는 피를 탐닉하기까지 하는 그는 악마가 된 것 같았죠. 라여사와 눈이 마주친 상현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태주를 부활시키죠. 해피 버스데이 태주씨. 상현과 같은 괴력을 얻게 된 태주는 더 이상 그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산 사람을 해치며 본격적인 사냥을 하던 그녀를 상현은 말려야 했죠. 난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피는 내가 구해준다잖아. 이게 더 맛있어. 그리고 마장 모임이 있던 수요일 아무렇지도 않게 원탁에 둘러앉아 평소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라여사는 손님들에게 어떻게든 태주와 상현의 만행을 알리려 듭니다. 태주하고 신부님이 죽인 건 아니죠? 이들은 남의 집안이 아작이 났는데 마작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니? 두려울 게 없던 태주가 그들을 순순히 보내줄 리 없었죠. 상현은 자신의 손을 떠나버린 태주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이상 태주에게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음을 깨닫자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 듯 그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태주 씨랑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지옥에서 만나요. 죽으면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욕망의 환상을 괴란하게 때론 시니컬하게 표현한 영화 박쥐였습니다.
저 멜로라서 좋았던 거. 맞아요. 그게 되게 좀 호감을 끄는. 감독님식의 멜로디인 네, 거죠. 그래요. 예. 쥐는 박찬욱 감독께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작품인데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남긴 작품이에요. 감독님께서 박쥐를 가장 아끼는 작품 중에 하나로 꼽으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그냥 아주 간단해요. 제일 잘 만든 영화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는 이래야 한다는 기준에 제가 만든 영화 중에 제일 근접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엉터리 같은 장면이 별로 없는. 저는 창작자로서 감독님을 존경하는 게 보게 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님 영화는 약간 에센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영화. 사실 창작자 입장에서 되게 부러운 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들, 익숙하다는 것에 익숙해지다가 어떤 문화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막 굉장히 세계가 넓어지잖아요. 이게 아름답고 멋지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을 끄는 어떤 것들이 일면서 막 세계를 흔드는 기억들이 되게 좋은 예술 작품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인데 박쥐 같은 영화에서 또 그런 게 좀 가장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영화이기도 해서 애착이 있기도 하고 계속 낯선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는 아마 감독님은 창작자로서 너무 부러운 일이고 저는 항상 예술 작품 창작물 중에 제일 좋은 평가는 와 멋있다보다는 뭐지? 그렇지. 뭐지가 저는 최고의 칭찬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감독님 영화는 약간 뭐지? 약간 이게 분명히 있는 거 화두를 던지신다는 게.